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1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35,1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493명,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나흘 만에 500명을 넘어섰네요. 네, 전체적으로 500명이면 국내 발생은 493명입니다. 네. 수도권이 356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가 어제 급격히 늘었는데 오늘은 4명 늘어서 10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26명, 치명률은 1.5%를 기록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추이가 중요할 텐데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1,000명 얘기도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내 5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어제는 이제 420명, 그제는 414명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493명인데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또 줄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지역 발생이 생겼고 그 상태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제 생활 속 감염이 퍼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이제 거리두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시행 중인데 신규 확진자 발생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2단계로 한 뒤부터 한 10일 정도 또는 12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말부터 좀 2단계로 수도권을 상향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수능 이후에 또 수시 등을 보면서 많은 수험생들의 이동이 있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접촉이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성이 상당히 높고 또 실내 생활도 많고요. 네. 또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치는 분들도 많아서 이 거리두기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잖아요, 수도권은. 그렇죠. 그런데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대본 회의에 정세균 총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지금 100명을 넘어섰어요. 지금 중환자 시설 부족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제 갑자기 21명이 네. 늘었고 어제는 4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는 게 전체의 10% 정도인데 59개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12월 2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93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56명이고 비수도권은 137명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72명이며 이 중 수도권은 314명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경남권 54명, 충청권 43명, 호남권 37명, 강원권 14명 등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 지 14일, 2단계로 상향한 지는 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동량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인 11월 28일과 29일간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인 2주 전 주말인 11월 14일과 15일에 비해 약 23%가 줄어들어
2,767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적용 후 첫 주말의 이동량은 약 11%가 감소하였는데 이후 두 번째 주말에도 계속 이동량이 감소하여 시작 시점보다 23% 감소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절실합니다. 조금만 더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오늘 위중증 환자는 101명입니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충하여 최근 2주간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그 외 근역별로 12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 총 17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 치료 병상은 44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5개를 합하면 총 59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의료진을 확보하여 이 30병상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환하여 확보한 병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62.5%, 67.4%로 최근 환자 증가에 따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1월 1일 3,900여 병상에서 현재 46개 병원 총 4,400여 병상으로 약 500병상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담병원 재지정 등을 통해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지정 4개소와 지자체 지정 12개소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더해 오늘 중수본 지정센터 한 곳을 추가 개소하여 현재 총 3,600여 명 규모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경북권 근역생활치료센터 1개소와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5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1,300여 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운영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으로 의료진 파견 등에 협력해 주시는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하여 입퇴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자는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증상이 없을 경우 보통 열흘 정도 머물다 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주차의 입소자는 843명, 퇴소자는 263명, 11월 4주차 입소자는 1,451명, 퇴소자는 476명으로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이번 주는 퇴소자 수가 약 1,2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 환자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환자 발생 양상과 함께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환자가 체온 등 스스로 측정한 생체 신호와 함께 임상 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의료진은 화면에서 전체 환자의 생체 신호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 알람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환자용 앱과 연결하여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료인 간 감염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고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어제부터 경기도 용인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12월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도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과 연계하고 생체 측정 장비와 환자용 앱의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 직장뿐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주점, 실내 체육시설, PC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삼가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나 밀폐된 실내는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행은 과거와 달리 50대 이하 연령대의 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은 활동량이 많은 만큼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정부는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야간이라도 격리 또는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험 응시 기회는 보장되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전까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에 방문은 삼가시고 시험장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능시험뿐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대입 전형 기간에 대한 방역관리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와중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의 판단은 이제 뚜렷한 또 반전세도 없고 또 급증하지는 않지만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네요. 일단 수도권 진행 상황은 지난주와 유사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일평균 지난 일주일 동안 314명이니까 지난주에도 300명대였거든요. 계속 크게 늘고는 있지 않지만 뚜렷한 반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수도권 1.5단계로 올린 지 14일째, 그다음에 2단계로 올린 지 9일째라서 그렇군요. 이런 2단계로 올린 뒤에 이제 확실하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말부터는 조금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지난 주말 이동량이 2주 전에 비해서
23%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추적한 건데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권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늘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브리핑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증 환자가 늘고 이제 병실이 어떻게 이제 가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병실 확보율, 뭐 또 경증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같은 걸 언급을 했어요. 현재는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 네. 치료 시설 중에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59개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는 일반 중환자도 입원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최대로 봤을 때 59개인데 네.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30개 병상을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 중환자 그렇군요. 시설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력이 중요합니다. 인력이. 간호사가 적어도 서너 배 투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간호사들에게 그런 기술을 전달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해서 네. 그런 인력 지원이 과연 가능할지 병상에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 네.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가족, 지인 모임, 음식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 이제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을 피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어요. 일단 가족과 지인 네. 모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9시 이후에 수도권 같은 네. 경우는 음식점에서 이제 있을 수 없지만 지금도 확진자가 음식점, 주점, PC방, 사우나 곳곳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단계 이전의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은 가급적은 면 방문을 좀 삼가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0여 분 만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신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그리고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어제 잇따라 추미애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총리와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 거취 논의가 있었는지 관심이었는데요. 법무부는 거취 논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후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현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징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 후임 법무차관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전에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을 10분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정 총리의 요청이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 등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태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어제 잇따라 이뤄진 면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 후 야당은 추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나빠지는 여론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이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태가 장기화돼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반 사퇴냐 순차 사퇴냐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돌파구가 무엇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단의 시기와 방법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되살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은 수능일 당일 새벽에 확진이 돼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수험생이 검사를 받으면 최대 4시간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는 신속 검사도 실시됩니다. 보도에 박희범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이 학교와 관련해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3 학생은 없었지만 잇따르는 학교 관련 감염에 수험생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거의 대화라든지 접촉이 없는 편이고요. 또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험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죠. 어제 0시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는 하루 새 34명이 늘어났습니다. 등교 중단 학교도 275곳으로 52곳이 추가됐습니다.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도 이번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유증상 수험생이 진단검사를 받으면 그날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속검사가 가능하도록 전국보건소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험생이라고 알리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게 대응 체계를 갖춰뒀습니다.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우리 172명까지 가능한데 거기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격리자도 3,800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거기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수능 이후 이틀간 서울 지역 감독관 2만여 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전국 고사장 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실시되지만 서울시는 오늘과 수능일 모두 단체 응원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엔 대학별 고사와 논술 등이 예정돼 있어 입시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드론을 이용한 배출가스 감독도 강화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시시각각 차량 정보가 갱신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잡아내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330여 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첫날 6시간 만에 2,10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만 인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모두 끊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5등급 차량은 모두 142만 대, 이 가운데 경유차가 139만 대에 이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이러한 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금지됩니다. 적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서울은 이달 말까지,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또 서울의 경우 단속됐더라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줍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으신 차주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드론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드론이 사람이 직접 측정하기 힘든 공장 배기구 등이 접근해
유해 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또 공기를 채취하는 봉투도 달려 있어 분석 장비가 있는 이동 측정 차량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드론을 이용하거나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범위를 단시간에 측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측정,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최대 16기의 석탄 발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홍수 위험 지역을 표시한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공개를 제한해 왔는데요. 저희 KBS는 시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홍수 위험 지도를 모바일 등으로 공개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전남 구례군의 홍수 위험 지도입니다. 침수 장소와 홍수 위험 지도를 겹쳐보니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나갈 경우는 항상 낮은 쪽으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저런 지역들이 대부분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 때 강물이 넘치면 어디가 얼만큼 잠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범람 위험 지역 주민에게 홍수 위험을 미리 알리고 방제 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제작해 다 만드는데 1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공개를 요청해도 열람을 제한해왔습니다. 지도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시청과 군청에 방문하면 열람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침수 지역 같은 거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하거든요. KBS는 20년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홍수 위험지도 2,200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시민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를 전면 공개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나 KBS 뉴스 어플에 들어가 홍수 위험지도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물 말고 다른 이유로 침수될 위험은 빠져 있고 각 지자체별로 방제 사업이 잘 돼 있으면 실제 침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북한이 우주과학기술 토론회를 갖고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 토론회가 진행됐다면서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구위성 분과 토론회를 별도로 연 것으로 볼 때 인공위성과 함께 이 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